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6개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방문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입니다. 결혼 생활 6개월, 남편은 아내인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이 넓은 신혼집에 홀로 남겨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 앞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 올해 20덜입니다. 눈에 띄게 예쁜 얼굴도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늘 어른을 공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며 무엇보다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같은 회사에서 3년 동안 짝사랑했던 민준 씨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민준 씨는 건설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과묵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회사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죠. 그저 동료로 스쳐 지나갈 때도 저는 항상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듬직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운명이었을까요? 제가 경립으로 발령나고 민준 씨가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저희는 함께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로맨틱하거나 다정한 말은 잘 못했지만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켰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남자를 원할 거라 생각했죠. 1년여의 연애 끝에 민준 씨가 청혼했을 때 저는 한 달도 채 고민하지 않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뛸듯이 기뻐하시며 민준 씨 같은 남자는 정말 드문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고 하객들은 모두 저희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목이 메어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결혼 준비로 지쳤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서로 꼭 껴안고 잠들거나 적어도 다정한 속삭임이라도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게 등을 돌린 채 피곤한 애 한마디를 남기고는 10분도 안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 팔베개를 한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남자라고 왜 안 힘들겠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기이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함께한 6개월 동안 민준 씨는 남편으로서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손길도, 저를 갈망하는 눈빛도, 아주 짧은 입맞춤조차 없었죠. 처음에는 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늘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했고 집에 와서도 대충 저녁을 먹고 씻은 뒤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자기 방이요? 네. 결혼 2달째부터 민준 씨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설친다며 서재방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억지로 붙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푹 자야 내일 출근도 하죠. 저는 애써 웃으며 속마음을 감췄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저희를 행복한 부부로 봤습니다. 이웃들은 남편이 술 마시고 늦는 일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으며 칼퇴근해서 주말이면 아내를 데리고
처가에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칭찬했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민서방, 무뚝뚝해 보여도 아내 사랑은 하늘 같네라며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낯선 사람과 사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점점 커져만 갔고 얕은 잠결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보니 민준 씨의 서재 방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려고 다가가는데 방 안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 10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던 그 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유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을 놓칠 뻔했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둑처럼요. 안에서는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민준 씨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웅얼거리듯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기운이 서려 있었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일단 모르는 척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안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통화했어요. 하고 넌지시 물었죠. 민준 씨는 그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코미디 프로 보다가 웃긴 장면이 있어서 너무나 태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눈빛에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죠. 완벽한 가면을 쓴 그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와 잠자리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되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실처럼 가늘었지만 제 숨을 멎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짙은 갈색의 방문 앞에 서서 차가운 손잡이를 잡았지만 차마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정식 아내이고 허락 없이도 이 방에 들어갈 유일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도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면서 경첩에서 삐걱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스탠드 불빛이 작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등지고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화면, 그리고 그 안에 비친 모습에 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통화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다른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노란 머리에 귀걸이를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젊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할 만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 씨의 눈빛, 지난 6개월간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눈빛이 온전히 화면 속 젊은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갈망과 애틋함,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아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었죠. 그때 민준 씨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오늘 너 전화 안 했으면 형 미쳐버렸을 거야. 그러자 상대방 청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형 보고 싶었지. 근데 형 요즘 너무 말랐다. 그렇게 예쁜 아내 두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거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쳐 제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쾅하고 닫힌 문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모든 게 이거였구나.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답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의 스킨십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도 피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남자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걸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 정체성을 비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분노한 것은 왜 저를 속였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행복이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 저를 이 결혼에 끌어들였냐는 것이었죠. 지난 6개월 저는 바보처럼 아내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이해하고 감싸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나요? 그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남편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공사 현장 이야기를 했고 주말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홧김에 행동하고 싶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모든 것을 터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가 외출한 틈을 타몰래 그의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와 나눈 대화 기록, 다정한 사진들,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이건 단순히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명예와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고 완벽한 가정을 꿈꾸며 바쳤던 제 희망과 사랑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연극에서 조연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해맑게 물으셨습니다. 둘이 아직 꽤 쏟아지지. 우리 민서방 참 착한 사람이야.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순간 수만 가지 질문과 동정의 눈빛, 그리고 온갖 뒷말들을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누구도 민준 씨 같은 남자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랑 없는 집에서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 수도 없었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조용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망신을 주거나
인터넷에 폭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떠날 겁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내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지는 않는 법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게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거울 앞에 앉아 긴 머리를 빗었습니다. 결혼한 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파마도 염색도 하지 않은 단정하고 수수한 스타일 그대로였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는 신혼 초의 순수함 대신 이름 모를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꾹 담은 입술은 차마 말하지 못한 아픔을 삼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가 일찍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손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둘러댔죠. 그는 언제나처럼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일찍 들어갈게.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좋지. 우리 같이 밥 먹은 지도 꽤 됐네. 그 말을 듣는데 목이 콱 막혔습니다. 꽤 오래되다니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 끼니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빨리 먹고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가버렸을 뿐이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침묵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저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두부 부침, 채소볶음과 고등어 조림까지 작은 집안에 신혼초처럼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은 이미 그곳에 없었지만요.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에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찌개를 떠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평소처럼 옅게 웃어 보였죠. 식사 내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했던 이 남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천천히 상을 치운 뒤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심각한 일 있어? 당신 오늘 좀 이상해 보여.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 두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놓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딱 한 번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울렸죠.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 그 사람 다 알아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보통 결백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달랐죠. 그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몇 초간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함은커녕 오히려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내가 잠든 줄 알았을 때 방문 밖에서 다 듣고 다 봤어요. 민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기댈 곳을 찾는 사람처럼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렇게 쉬운 말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의심과 기다림 속에서 진짜 아내가 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일부러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과거를 잊고 나 자신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그 과거를 잊게 해줄 도구였나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터질 듯이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당신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그냥 집안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 부모님은 완고하셨고 내가 나답게 사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지. 저항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러다 부모님이 당신을 알게 되셨고 결혼하라고 닥달하셨지. 당신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과 결혼하면 모든 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 평안해질 거라고, 모두가 나를 모범적인 남자로 볼 거라고.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가슴에는 칼날이 하나씩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평안했나요? 행복했나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그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차분하고 어른스러웠던 그 남자의 뺨을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를 위해 함께 아파해 줄 만큼의 아량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을 미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도 사람이고 여자고 아내예요. 나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인생 옆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요. 민준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혼하자는 거지?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제 정보는 다 적혀 있었고 그의 서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툼도 분노도 붙잡는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결혼 생활을 조용히 끝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한 서 있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밤에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 자신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길 바라요.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모든 게 미안해. 저는 뒤돌아서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시골길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제 발소리는 지난 몇 달간 거짓과 상실 속에서 살아온 제 무거운 숨결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제 뒤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작게 물으셨습니다. 민서방은 왜 혼자 왔어? 비도 이렇게 오는데.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에 당분간 와 있으려고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눈치 빠른 분이셨죠.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으로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들어와. 춥겠다. 엄마가 뜨끈하게 생강차 끓여줄게. 여기서는 아무도 너 힘들게 못해. 그 단순한 한마디가 금이간 제 영혼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캐리어를 놓아버리고 길 잃은 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치워야 했던 차가운 식탁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벽을 보고 누워있던 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마당을 쓸며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는 익숙한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넋이 나간 듯 눈만 깜빡이셨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성 정체성 숨기려고 너랑 결혼했다는 거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시더니 나지막이 읊조리셨습니다. 내 딸도 가엾지만 그 사람도 딱하네. 그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분노하며 그를 욕하거나 적어도 원망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 한마디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편드는 건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건 족쇄에 묶여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내 딸이 더 마음 아프다. 다 잊어버려라. 앞으로 더 단단하게 걸어가려고 한 번 넘어진 셈쳐. 이 집에 엄마가 있으니 엄마가 다 먹여 살릴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 똑같으셨습니다. 등이 굽은 그분은 제가 성공하거나 잘나기를 바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바르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라셨죠. 저는 고향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도우며 제 생활비와 전기세를 낼 정도는 벌었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과 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동네에서 제일 이야기 잘하는 서윤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매일 저녁 툇마루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점차 저는 남편이 방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며 뒤척이던 밤들을 잊어갔고 제 가슴에 상처를 남겼던 그 사람에 대한 아픔도 희미해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느리지만 제가 살았던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고 들어선 사람은 키가 크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옅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기억나. 저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지훈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희는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수학을 잘했던 그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저를 도와주곤 했죠.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훈이가 서울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부산으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널 잊어? 네가 틀리게 알려준 답 베껴 썼다가 선생님한테 같이 벌 썼잖아. 지훈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맞아. 서윤이는 베껴 쓰면서도 풀이 과정을 빼먹더라. 이젠 벌 주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마. 그냥 옛 친구 보러 온 거야. 저는 지훈이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다는 사실만 짧게 말하고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잠시 내려와 있어.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서윤 선생님한테 매일 저녁 이야기 들으러 오는 학생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의 가벼운 농담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요. 그 후로 지훈이는 매일 저녁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쩔 땐 볼펜 몇 자루를 사가고 어쩔 땐 그냥 앉아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갔죠. 어머니는 그를 보시곤 놀리셨습니다. 지훈이 저 녀석 옛날엔 삐쩍 말랐었는데 이제 제법 듬직해졌네. 너한테 무슨 마음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멀리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고 제 심장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다시 마음을 열 만큼 충분히 강해진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지훈이가 들어올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가져다 주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사람은 큰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갑고 조용한 이혼 후에 과거는 초여름의 소나기처럼 스쳐 지나갈 거라 믿었죠. 고향에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서 소박하게 일하고 툇마루 아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끔은 지훈이와 낡은 나무, 그늘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는 법이더군요. 그날 오후 아이들 수업을 막 마쳤는데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너한테 온 편지다. 보낸 사람이 민준이네. 저는 순간 찬바람을 맞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문자나 전화 대신 손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되셨을 겁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단정하고 깔끔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넋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당신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6개월 동안 내 유일한 진심은 당신에 대한 고마움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남지 않았지만 감정은 진짜였으니까요.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마주하는 대신 도망치는 길을 택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살면 내 진짜 모습을 부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너무 얕봤어요. 당신은 다정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였으니까요. 그 진심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뿐이었어요. 이 편지는 사과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단지 당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이 거짓말쟁이조차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다는 걸요. 나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떠나려고 해요.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숨지도 이상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답게 살고 싶어요. 많은 것을 잃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는 않겠죠. 내 서툴렀던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서윤 씨. 그리고 미안했어요. 민준이가. 저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끝맺음이, 이런 인정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었던 상처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요. 민준 씨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험난하지만 진실된 길을요. 그리고 저 또한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아버지가 심으셨던 오래된 나무가 있는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서 편지를 태웠습니다. 종이 조각이 제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더 느리고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지난 반년 동안 목에 걸려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가게에 꼬박꼬박 찾아왔지만 저도 더 이상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사무용품 몇 가지를 산 뒤에도 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예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좀 그래서 제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때 이혼한 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겨서였어. 저는 굳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구나. 하긴 그럴 만도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던 지난 날들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먼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던 거야.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를 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가 자신을 숨기기 위한 장막이었을 뿐이야. 나는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면 그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구나.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네. 제가 웃었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지. 인생이 언제까지나 약한 채로 내버려 두진 않으니까. 그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만약 네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날이 온다면 내가 제일 먼저 줄 서서 기다릴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그가 폭풍우가 지나가길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는 그 섬세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준 씨의 편지는 낡은 장을 닫아주었고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말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요. 저는 더 이상 동화 같은 사랑을 믿는 몽상가도 남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28살의 이서윤. 최근에 이혼했고 잿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끔 지훈이와 낡은 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한 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청소하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와 구경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구급차가 올 만큼 큰일이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지나가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둑 아래서 사고가 났대.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 같은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더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낯선 사람이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며칠째 비가 내려 흙길이 미끄러웠고 둑 일부는 지난주에 무너져 아직 보수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째서인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구급차는 이미 보건소를 향해 떠난 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은 얼굴은 제대로 못 봤는데 외지 사람 같았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더라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그 다친 사람 주머니에 서윤 씨 앞으로 온 편지가 있었대. 보건소 직원이 자네 이름 부르는 걸 들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왜 사고 난 사람 주머니에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는 거지? 저는 곧장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소는 크지 않아 안내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응급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머리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고 있는 사람은 제 전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 저는 황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괜찮은가요?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족 되십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네, 전 아내예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이 있을 수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분 주머니에 서윤 씨 이름으로 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은 봉투 속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편지를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당신 인생에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해명하러 온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만약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요일 오후 3시 마을 두 가래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떠날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당신이 평안하고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잘 지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제가 오지 않자 돌아가는 길에 무너진 둑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사흘이 지나도 민준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죽과 수건을 챙겨가고 가끔은 그가 좋아했던 낡은 책을 읽어주었죠. 신혼초, 언젠가 꼭 해주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과일 바구니 하나를 놓고는 제 건강을 챙기라며 돌아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제가 물수건을 갈아주는데 민준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윤 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줬구나. 나 용서해 준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동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감정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가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일단 회복부터 해야죠.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눈을 한 번 감으면 제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기억이 한동안 흐릿할 수 있지만 최근 기억에는 큰 손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어 저와 관련된 일에는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했죠. 제가 그를 돌본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때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 사는 게 선악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저마다 사정이 있는 거고 그걸 이겨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려울 때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말을 잘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죽을 다 먹이고 나자 민준 씨가 저를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 지냈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예전처럼 단순하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당신이 당신다운 삶을 찾아서 다행이야. 나는 이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숨기느라 낭비했는지 깨달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조금 자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잃어버렸던 두 사람 사이에 그저 고요한 연민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치료 끝에 민준 씨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보건소 문 앞에서 그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은 걸음이 느렸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퀭하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보지 못했던 아주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통원 치료를 위해 보건소 근처에 작은 방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냥 매일 당신을 보고 당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안을 느껴. 저는 거절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어쨌든 이제 저와 그는 부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준 씨가 고향에 돌아와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은 한동안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어떤 사람은 제가 전 남편을 아직 잊지 못해 간호하는 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한 게 아니라 서로 떠보려고 쇼를 하는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침묵을 택했습니다. 누구나 말할 권리는 있지만 진실은 당사자만이 아는 법이니까요. 유일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한마디의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뒤에 물러선 벽처럼 조용히 제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이들의 숙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예전처럼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물건 사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제가 고개를 들자 가게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 슬픔이 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억누르고 있는 듯 했죠. 민준 씨, 사고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 네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의 질문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뭔가를 요구하거나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꽤 오랫동안 기다렸고 네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그 기다림이 가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을 뿐이야. 저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실했죠. 다시 만난 첫날부터 그는 한 번도 저를 강요하거나 제 삶에 과하게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부드러움 때문에 제가 더 망설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한 번 부서지고 나니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훈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심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준 씨 때문도 과거 때문도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확신도 없으면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알았어. 괜찮아. 적어도 네가 네 마음에 솔직하다는 건 알았으니까. 나에게는 내 곁에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선 채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놓쳐버린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것을 지킬 용기가 없어서 놓쳐버린 것 같았죠. 다음날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말랐지만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툇마루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곧 여기를 떠나려고 그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괜찮아졌다고 했어.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 저는 놀랐지만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옅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붙잡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당신의 간호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인지 알았어.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제 삶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 원망 안 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났고 저도 다 정리했어요. 저한테 빚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가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결혼 후 첫 생일에 제가 그에게 선물했던 얇은 은목걸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념품처럼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당신이 가져. 추억으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저는 차가운 목걸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요. 당신답게 누구 때문에 자신을 바꾸지 말고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돌아서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알아? 제가 조용히 고개를 젓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까봐.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저 당신이 당신의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마. 당신은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걸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당신 자신을 위해 간직해.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폭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저를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새장에서 막 벗어난 새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 앞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높이 뜬 달이 땅 위를 부드럽고 고요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저는 민준 씨가 돌려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싸서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낡은 장은 그렇게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위해 마음을 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고 사흘이 지나자 모든 것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슈퍼는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매일 오후 툇마루 아래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화초에 물을 주고 제 시간에 밥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지난 소동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단 한 가지, 지훈이가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이나 그리움과는 다른 조용히 커져가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은근하고 불편한 느낌이었죠.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강가에 있었고 철문은 늘 살짝 열려 있었죠. 밖에서 몇 번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훈이 찾으러 왔어. 병원에 갔어. 저는 굳었습니다. 네, 병원이요? 아주머니는 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기셨습니다. 그저께 쓰러졌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미 말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더군.
무한, 밤새우는 일도 많고 바이러스성 고열도 다 안 나았는데 계속 일만 하다가 그렇게 됐대. 어제 가족들이 보건소로 데려갔어. 지금 거기 누워있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곧장 보건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훈이는 일반 병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윤이 아니니? 제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훈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와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와 지훈이만 남겨두고 조용히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한때 제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제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졌던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니? 저는 링거를 맡고 있는 그의 손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제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지훈이가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제가 떨리는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그가 창백하게 웃었습니다. 와줬구나. 이번에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를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프면서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그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죠. 내가 말 안 하면 너도 신경 쓸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내 삶이 있고 정리해야 할 과거가 있고 치유해야 할 현재가 있잖아. 나는 그냥 외부인일 뿐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야. 그가 저를 보며 눈을 떴습니다. 뭐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외부인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외부인이었던 적 없어.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쳐 누워있는 이 남자 옆에 앉아 있으니 제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알고 보니 일에 몰두하던 즐거운 날들에도 가게 문 앞에서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리던 그 오후들에도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는 마치 흐린 날을 뚫고 나온 햇살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타난 너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필요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 약속은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죽과 우유, 작은 책 몇 권을 들고서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저 나란히 앉아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거나 창밖에 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온한 무언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맹렬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향해서요. 일주일 후 지훈이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강가의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제게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그 녀석, 네가 마음 안 열어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단다. 병원에 누워서도 내 이름만 부르더라. 이제라도 잘 됐으니 정말 다행이야. 저는 얼굴이 빨개져 웃기만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마당에 서서 제가 빨랫줄에 옷을 넣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 제가 그를 돌아보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무서워. 하지만 사랑하는 건 이제 두렵지 않아.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과거도, 부담도, 기대도 없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불안한 선택들 속에서 흔들리던 제 마음이 마침내 쉴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거짓말하지도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은 채로요. 어떤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진심만으로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지훈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맑은 아침, 제가 툇마루를 쓸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외치셨습니다. 서윤아, 손님 왔다. 저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씨의 누나, 미니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니 씨는 여전했습니다. 큰 키의 갈색으로 염색한 웨이브 머리, 언제나처럼 깔끔한 옷차림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 제가 그 집 며느리였을 때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는 항상 저를 밀어냈습니다. 마치 제가 외부인인 것처럼 늘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오늘 그녀는 저희 집 대문 앞에 서서 손에는 선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그날 선 눈빛 대신 옅은 당혹감과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윤 씨.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집안에서 나오시며 저만큼이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누구신지. 아, 어머님, 저는 민준이, 서윤 씨 전 남편의 누나입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지만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차를 내어 미니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 씨,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미니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죠. 민준이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췌장암 위기예요. 여기서 사고 났을 때 피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대요. 서울 가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이미 종양이 생겼고 전이 될 조짐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알면서도 모든 걸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길 바랐죠. 특히 서윤 씨한테는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귀에 찬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가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저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편지 한 통만 남겼더라고요. 서윤 씨를 찾아가서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요. 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암, 종양,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단어들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저를 침묵 속에 떠나게 했던 그 남자가 지금 혼자서 끔찍한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병원 근처에 방 얻어서 혼자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돈도 받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살고 싶대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패 끼치지 않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패 끼칠까봐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미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사이가 아니니까 더 서윤 씨 마음 아프게 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 애가 그랬어요. 서윤 씨는 자기 때문에 충분히 고생했다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서윤 씨가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마을을 떠나던 날 이미 다쳤다고 생각했던 아픔이 홍수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민준 씨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곁에 없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대요? 미니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몇 년, 상황이 나빠지면 더 빠를 수도 있대요.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를 부부로서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런 고통을 겪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했고 미워도 했지만 결국에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망을 내려놓은 제게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미니 씨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이걸 남겼어요. 서윤 씨가 읽지 않겠다고 하면 태워버리고 읽는다면 추억으로 간직해달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나무 아래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편지를 꽉 쥔 채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얇은 글씨체였습니다. 서윤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누나가 모든 걸 말했겠죠. 숨겨서 미안해요. 당신이 동정심 때문에 내 삶으로 돌아오길 원치 않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마음 쓸 권리도 없죠.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혼자서 치료받는 동안 병원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당신 모습, 죽을 끓여주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옅게 웃던 당신 모습이 나를 살게 한 힘이었다는 걸요. 당신은 내가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어요. 만약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온전한 용기로 당신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요. 민준이가. 저는 울었습니다.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혹독한 운명과 마주한 한 사람이 이미 부서진 관계에 대한 죄책감을 끝까지 안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한때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죽음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있기 위해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먼지처럼 흘려보내야 할까요? 집안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정이든 연민이든 아픔이든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사랑의 가치를 깨닫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가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보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겨울에 어느 아침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감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과거의 한 조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어지럽고 고요했습니다. 버스는 느리게 흔들리며 끝없이 이어진 도시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작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민준 씨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글씨체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인지 정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안에 무언가가 아직 그를 완전히 놓지 못해서인지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민준 씨가 머물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남 전문 병원 근처에 있는 낡고 허름한 단층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 놓인 간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벤치에 흩어져 앉아 차가운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치료실을 찾아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네, 치료실에 있는 민준 씨를 찾으러 왔는데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시골에서 온 엔지니어 총각이요? 여기 온 지 보름쯤 됐는데 어제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갔어요. 기력이 다해서 피를 토했대나 봐요. 쯧쯧 곁에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세요? 아마 바로 근처에 있는 암병원일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좁은 복도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미로 같았습니다. 접수처에 사정을 설명하자 그들은 제게 응급 중환자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듬직하고 컸던 그의 몸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고 가끔씩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아내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윗궤양으로 인한 출혈과 탈수로 혈압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서 항암 치료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입원 고비를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세요. 보호자로서 잠시 입원 수속 좀 밟아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서류 주세요. 그녀가 서류를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께는 격려가 필요해요. 며칠째 혼자 계셨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작게 불렀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나예요. 서윤이에요. 그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흐릿하게 떠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순간 그의 동공이 수축하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왜? 저는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다 알아요. 미니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동정에서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그가 흐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실처럼 가냘팠습니다. 이런 모습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눈 감고 있을게요.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곁에 있을 거예요.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았고 첫 저녁을 함께 먹었고 우리의 집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을 외면해요? No. 민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날 밤새도록 그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어떤 이상한 충만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용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원망과 상처가 가벼운 바람이 되어 어깨를 스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의 정식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그와 함께 머물기로 했습니다. 식사와 위생을 돕고 치료 서류를 준비했죠. 그는 너무 약해서 죽을 몇 숟가락 먹고는 전부 토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잡고 격려할 때마다 그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삼키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포기했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가족도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갑자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저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종양이 간으로 전이 됐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약물 치료에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몇 달밖에 안 남을 수도 있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퍼하지 마.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당신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천사가 아니지만 남은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민준 씨 곁을 지키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의사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병원비 일부를 미리 내고 안면이 있는 간호사에게 며칠간 민준 씨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너무 약해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고 하루에 몇 시간만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죽을 떠먹여줄 때마다 그는 마치 제가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릴까봐, 눈을 떴을 때 제가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그를 버려두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한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제가 서울로 떠난 후로 그는 전화도 문자도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남자의 침묵이라는 것을요. 원망도 미련도 소란스러운 감정 표현도 없는 그는 저를 이해했고 제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마을로 돌아오자 슈퍼는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인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저를 보자 기쁨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맞으셨습니다. 민준이는 어떠니? 많이 안 좋아요, 엄마.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병인 구해두고 왔어요. 며칠 뒤에 다시 가봐야 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가의 집에는 따뜻한 노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죠. 문은 살짝 닫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듬직한 모습으로 그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 없이 마치 겨울날 손바닥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왔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말이 있어서. 지훈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솔직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어. 저는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많이 아파
오래 살지 못할 거래. 내가 돌아간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람에게 마지막 예의, 남은 정을 지켜주고 싶었어. 지훈이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저는 굳었습니다. 안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한테 들었어. 그분이 너를 찾아오셨던 날 나도 만나고 가셨어. 네가 더 혼란스러워질까봐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화 안 났어? 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 마음은 아팠지만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만약 내가 지금 민준 씨를 외면했다면 아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했을 거야. 저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겠어. 네가 서울에 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니? 아주 잠깐이라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제 마음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응,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했어. 매일 밤 민준 씨 곁을 지키면서도 내 생각을 했어.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마음이 흔들려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올까봐 무서웠거든.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나무십 뒤에 숨은 달빛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민준 씨가 떠날 때까지 곁에 있을 거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사랑이 아니라 한때 부부였던 사람 사이에 마지막 의리를 지키고 싶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계속 머물지는 않을 거야. 모든 게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 그때도 네가 여기 서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내가 너에게로 갈게. 바람이 멎고 강물은 거울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처음 찾아온 봄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디 안 가? 나는 1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도 너를 다시 만나길 기다렸어. 한 달 더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 기꺼이 두 팔 벌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벅참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도 함께 챙겼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고 과거와 현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도 무언가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 기뻐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다시 와줬구나. 제가 웃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빈말 아니에요. 그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은 내가 알던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여자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정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곁을 조용히 온전히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족처럼 민준 씨를 돌봤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초라했던 방은 말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밤이 되면 들려오는 안도감 섞인 숨소리로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저를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만약 내일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살았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놓아주어야 하는지 알 만큼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민준 씨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그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온전한 날들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빚진 마음도 없이
엇갈린 인연이었지만 서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줄 만큼의 아량이 남은 두 마음의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햇살이 부드러운 어느 아침에 떠났습니다. 제가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데 방 안의 인공호흡기 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공기 속으로 사라질 듯 가늘고 희미한 소리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칼을 놓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열려 있었고 입술은 마지막 말을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민준 씨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더없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에 제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요. 나 잘 살게요. 당신도 편히 가요. 민준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감기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를 통과해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어떤 아득한 기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가쁜 숨도 고통스러운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평온한 쉴 곳을 찾은 듯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한숨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침 햇살만이 창문으로 들어와 낡은 벽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베개를 바로 해주고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그 목걸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상처와 죄책감을 가지고 떠났고 제게는 관용으로 치유된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유언대로 그를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죽으면 어린 시절 뛰놀던 뒷마당, 과일나무 아래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도 비꼬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우셨습니다. 내 잘못이다. 그때는 네가 내 아들을 버린 줄로만 알았어. 이제야 알겠다.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이 너 하나뿐이었다는 걸.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슬픔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긴 가뭄 끝에 내리는 가벼운 비와 같았습니다. 오해를 씻어내고 잘못된 생각들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치기 위해 잠시 지나간 옛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을로 분홍빛 꽃이 만발한 창문이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산 너머로 달이 떠오르며 은빛으로 수면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길은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에 실려온 햅쌀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늙은 나무 아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은 제가 며칠을 떠나 있었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왔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돌아왔어.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물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그가 이해한다는 것을, 그도 제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려? 그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열었고 동네 슈퍼의 장부를 정리했으며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해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제 기억의 일부, 청춘의 한 조각, 그리고 아픔과 성장의 기록으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이는 제 곁에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요하지도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제가 약해져도 괜찮고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우리는 서둘러 결혼하지도 먼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풀과 나무처럼 햇살이 충분하면 꽃을 피우고 비가 충분하면 푸르러지는 평온한 삶을 함께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일찍 내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더 빨리 사랑했을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때에 찾아오는 거야. 내가 더 일찍 왔다면 어쩌면 너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을 만큼 충분히 아프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네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해보지 않았다면 누가 옳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상처는 충분히 아파야만 아물고 어떤 사람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누가 마지막 종착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남편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리던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 사랑하고 잃고 놓아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할 만큼 평온해진 이서윤입니다. 저는 인생이 화려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과거를 용서할 만큼 부드럽고 미래를 맞이할 만큼 용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날 때 미소로 보내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때에 제대로 찾아왔을 때 기꺼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 아픔과 혼란 속에서 흔들렸던 서윤 씨의 여정은 마침내 그녀의 삶과 영혼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깊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관용, 그리고 사람의 정이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겁니다. 누구도 영원히 원망과 미움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큼 차분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만큼 용감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올바른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떠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타나지만 오랫동안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 당신은 언제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때에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들려드리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저희 제작진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교훈 혹은 그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삶의 폭풍우를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